자,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 개장까지 약 24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어떤 뉴스를 봐야 되는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장의성 지점장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오늘 출발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하죠. 네, 너무 많이 올랐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시장을 전반적으로 빠뜨린다기보다는 네네. 어제 이게 파월 의장이 이제 또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가장 이제 집요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당신들이 금리를 더 올리면 경제가 망가진다. 망가진다. 근데 파월 의장이 단호하게 얘기했죠. 예. 지금 경제 너무 실업률이 지금 고용이 너무 타이트하게 좋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다. 가장 좋은 방안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빅테크들이 가는 거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쏠림이잖아요. 다 안 좋아. 근데 빅테크는 좋잖아요. AI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쏠림입니다. 가파르게 그들만 올라가는 건데, 그게 사실 어제도 현황판 보시면요, 다 빠진 거 아니잖아요. 어제 현황판 보시면은 저기 우리 그 동남쪽을 전통 그런 산업이라고 보죠. 동남쪽. 이제 없는 데서 그쪽은 파란불들이 녹색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아마 그 러셀 2000이 아마 가장 덜 빠질 거예요. 시작하고 나 보면 그게 뭐냐면, 아니 뭐 금리를 더 올리는데 중소기업들 다 안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약간은 빅테크 쏠림을 완화시키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좋다면 많이 오른 빅테크 좀 팔아서 다른 것들을 사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글쎄요, 과연 그렇게 경기가 그렇게 정말 좋을까? 그리고 좋더라도 과열을 또 회수하고 나면 또 AI 빅테크들은 또 갈 테니까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잠깐 버티면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생각보다 많이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있고, 깜짝 금리 인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건 좀 부담이 되긴 하잖아요. 그쵸. 오늘 그 기준금리 인상이 몇 군데 있었어요. 아까 터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터키 정리 안 했는데 자료 한번 볼까요? 오늘 일단 영국을 제외하고도 유럽에서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3.75로 0.5%를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25bp 인상해서 1.75인데요. 스위스 금리가요, 과거에는 마이너스 0.75였어요. 이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1.75까지 올리면서 가장 비교되는 게 일본인 겁니다. 그래서 엔화가 또 약세로 지금 뭐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스위스의 물가가 지금 2% 초반이에요.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 저기 노르웨이는 6%대고요. 그렇다면 근데 스위스도 2% 이게 항상 물가가 뭐 0. 몇 프로 마이너스 물가 이런 나라였던 겁니다. 약간 일본하고 비슷한 나라였던 거죠. 근데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야, 스위스 2.2%인데, 네, 근데도 금리 올리는 거야. 물론 그러니까 이제 2%까지는 올릴 수도 있겠죠. 이제 1.75니까. 근데 너무 일본이 좀 대비돼서 아마 일본도 머지않아. 그렇다면 엔화 강세도 머지않아. 근데 뭐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영국 좀 볼게요. 영국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0.5% 올려서 5%가 됐잖아요. 근데 요거 오늘 일정 좀 이따 보고, 이게 소비자 이렇게 오른 데는 소비자 물가가 어쨌든 가장 큰 요인이죠. 가장 큰 요인인데 8.7%가 나왔고, 아까 보여주셨는데 이게 영국의 통계청 가면은 또 조금 다른 그런 또 물가를 소개를 해줘요. 보면은 뭐예요? CPI가 있고 H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하우징을 포함한 그런 물가를 얘네가 하는데, 뭐 OOH라고 있잖아요. OOH가 뭐냐면 오너스 오큐파이어스 하우징 코스트라고 해서 자가 이제 주거비라는 겁니다. 자가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주거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포함한, 영국은 원래 CPI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알고 있는 OER 있죠. 그게 포함이 안 된 게 CPI인데, 영국 이제 통계청에서는 자가 주거비를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CPIH를 약간 대표적인 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란은행은 우리는 CPI를 보겠다. 그래서 좀 두 개가 다르게. 집값을 뺀 물가를 보겠다. 자가주거비요. 자가주거비를 뺀 물가를 보겠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영국의 자가주거비는 아직도 4% 초반이에요. 올라서 요겁니다. 요거 맨 아래 있는 거. 요거 마우스 움직이나요? 요건데,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네요. 계속 더 올라가겠죠. 마치 미국의 그런 주거비가 안 떨어졌던 거죠. 계속 좀 늦게 오르지만 계속적으로 올라왔듯이. 그렇다면은 영국의 근원 물가는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자가주거비를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자가주거비. 예, 그래서 네. 한국은행의 자료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자가주거비를 빼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보시면은 이 짙은 뭐 황토색 같은 거 있죠. 네. 요게 실제로 그냥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임차료. 렌트비? 예, 렌트에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물가입니다. 근데 보면은 한국은 이것만 9%를 반영하고 자가주거비를 반영하지 않죠. 이 파란색이 자가주거비입니다. 네. 미국이 가장 많이 반영을 하죠. 자가주거비 비중을 더 많이 우리가 OER을 한 10%를 반영을 하잖아요. 그 자가주거비라는 개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이게 만약에 그냥 우리가 살면서 지출하는 돈 중에요. 네. 그냥 내가 그냥 미국에서 월세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한 달 월급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돈이 뭡니까? 월세죠. 월세죠. 네. 그러면은 그런 그 CPI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월세죠. 근데 내 집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나라도 한 절반 이상이고 미국도 한 70% 정도가 자기 집에서 사니까.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죠? 네. 그러면은 뭐 렌트비로 그렇다고 뭐 다 할 렌트비를 거냐? 내는 거 아니니까. 네, 아니니까. 그랬을 때 자가로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거를 물가에 넣자라는 건데 네.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주거비를 산정할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자료를 볼게요. 자가주거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을 내가 내 집에 살고 있지만 네네. 임대를 하면 얼마 정도 낼까?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는 지출이 된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은 OER이라고 해서 설문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설문이 아니라 그냥 만약에 우리나라는 더 쉽잖아요. 네. 동일한 아파트에 그런 신규 계약 그 임대료 상승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가능한 나라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동일 조건의 거를 가져다 쓰는 네네. 그런 조사 방법을 쓰는 데가 있고 미국처럼 OER로 설문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비용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집을 살면서 네. 내가 내는 비용이 있죠. 네. 만약에 대출을 해서 샀으면은 이자 비용. 대출이자, 네.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뭐 세금 같은 것도 예, 포함될 거고. 그런 것 그쵸 그죠? 보유세 네. 이런 것들을 또 지수화해서 내는 게 하는 게 사용자 비용 접근법입니다. 네. 이걸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순취득 접근법은 실제로 네. 내가 집을 사는데 네. 드는 그런 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집값 변동에 가장 또 변동성이 크겠죠. 네네. 그래서 이게 밑에 보시면은 영국에서요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가주거비를 어떤 걸로 썼을 때 그 어떤 변동성이 있는가를 봤더니 역시 임대료 상당액이 요거 밑에 거예요. 네. 가장 변동성이 작고요. 순취득 접근법으로 했을 때 가장 변동성이 큽니다. 아. 집값은 그쵸. 정말 들썩이니까. 내가 샀다 팔았다를 하면 큰 돈이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네 걸 쓰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영국도 원래는 원래는 안 하다가 그 CPI에는 요 황토색만 있어요. 네. 근데 CPI-H에는 이 자가주거비를 넣는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네.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근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넣으면은 우리나라 CPI가 굉장히 낮아진대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넣어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주거비가 떨어졌는데 비중이 9%밖에 안 되니까. 그럼 한국은행 총재가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넣는 몇 안 되는 나라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도 궁금해서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런 물가가 있는데 그렇다면 영국의 소비자 물가를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요. 네. 물론 그 근원이 7.1%로 역대 최고치가 된 것도 놀랍지만. 미국은 이제 근원과 그 헤드라인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역전됐죠. 근데 영국은 네. 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네. 영국이라고 연료비가 안 떨어졌겠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에너지비가 안 떨어졌겠어요? 그러게요. 마이너스 10%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네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식료 있죠? 네. 이게 전년비로 18.4%. 여전히 비싸네요. 음식료가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또 밑에 보시면은 근원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레스토랑, 호텔 이게 한 플러스 10%. 오히려 이게 일반 주거비는 한 7.3% 그리고 자가 주거비는 한 4.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그럼 음식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영국은? 결국에는 브렉시트의 그런 폐해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은 어쨌든 그 식량을 작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뭔가 하여튼 그 EU에서 도는 것보다는 뻑뻑하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역시 지금 뭐 영국도 네네. 정책적 실패가 엄청났다라는 건데 제가 사실 오늘 영국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 자, 영국이 지금 어쨌든 깜짝 50bp 인상을 했고요. 오히려 발표 이후는 금리가 조금 내려오곤 있습니다만 네네. 시중 금리가요. 10년물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최고치를 넘어섰고요. 네. 사상은 아니지. 아주 옛날은 더 높았으니까. 지난번 걸 넘어섰고 30년물도 근접해가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보는 이유가요. 뭔가 작년에 한 9월, 10월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영국의 금리. 아 저기 그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LDI. LDR이요? LDI. LDI? 예, 요거예요, 요거. 자, 제가 LDI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국은 어쨌든 네네. 물가가 안 떨어져서 금리를 더 올려버려서 신용금리가 떴잖아요. 10년물, 30년물이. 네. 자, 작년 9월 기사예요. 네. 영국이요. 연기금이 터질 뻔했어요. 맞아요. 리즈 트러스 총리가 감사한다고 그래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게 왜냐면 이거의 후속판이 그 SBB 사태였던 거예요. 국채가 쌀 때 연기금들이 LDI라고 해서 이게 부채 연계 투자란 말이에요. 네네. 그냥 레버리지 4배로 국채를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 국민들 연금을 줘야 되는데 이자가 국채가 없으니까. 1%야. 어떻게? 레버리지로 사버려. 근데 네. 그게 지금 4% 5%가 됐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증거금 더 내세요. 네네. 없어요. 네. 맞아요. 털릴 뻔했어요. 연기금이.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요 채권 보세요. 금리 보세요. 이때가 요거 보시면 그 이때가 위험할 때잖아요. 네네. 갑자기 뚝 떨어지죠, 금리가. 이거 갑자기 왜 떨어진 것 같으세요? 그냥 그 영국의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양적 완화로 퍼부어 갖고 채권을 마구 사들였어요. 왜냐하면 저거 안 떨어뜨리면은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연기금 다 파괴되니까. 그러니까요. 영국발 금융 불안이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됐던 시기였고, 맞아요. 그거과 똑같이 장기채를 저렇게 사놓은 게 미국의 은행들에서 또 터졌던 겁니다. 올해. 근데 지금 보시면 금리가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이러면 물론 그때 화들짝 놀라서 많이 정리를 했겠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또 영국에서 뭔가 금융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단순하게 영국이 지금 뭐 물가가 안 떨어지고 50bp를 인상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영국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도 그래요. 영국은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아직 금리를 더 올려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하지만 미국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야. 그러면 왜 굳이 영국 금리가 50bp 올랐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작년 9월에 그 진짜 연기금이 터지네 마네 했었던 채권 가격 하락과 거의 비슷한 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혹시 저 안 그래도 더 올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때처럼 뭔 일이 또 터지면 어떠지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근데 그게 또 역으로 반영될 수도 있어요. 역으로요? 예, 왜냐면 그 미국은요. 일단 가장 최우선으로 미국의 금융 환경을 보지만 유럽에서 뭐가 터지면 금리를 못 올려요. 그게 그 2013년, 14년 남유럽 위기 때도 있었던 겁니다. 막 그래서 올려야 되는 스케줄을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뭔가 같이 약간은 그런 유동성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물론 영란에 가장 많이 풀어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또 복잡한 셈법이 될 수도 있다. 무조건 그런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영국의 악재죠. 영국의 악재지만 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국 50bp 금리 인상이 미치게 될 파급 효과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저도 이 뉴스 봤는데 테슬라 슈퍼컴퓨터 도조가 곧 생산이 됩니까? 네, 이제 드디어 생산된다는 뉴스가 나왔죠. 뭐 지금 자료 보시면 나올 거예요. 슈퍼컴퓨터 도조가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게 보시면 도조가 처음에 언제 소개됐냐면 일단 그 전에 요거 좀 일론 머스크 트윗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조 컴퓨터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경쟁은 아니다. 그죠? 이제 서비스는 판매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충분한 GPU를 구할 수 없고 그나마 그때도
대량 구매에 성공은 했지만 네네. 원하는 만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가 쉽게 안 꺾이는 겁니다. 네네.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구할 수 없고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네. 매우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인간보다 10배 더 안전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엄청난 양의 훈련 컴퓨팅이 필요해서 네. 도조를 이제 우리가 생산이 들어간다. 근데 인간보다 10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인간의 사고율이 한 2% 정도라고 해요. 사고율 사고 발생률이요? 그렇죠. 인간이 운전하는 네네. 거에 비례해서 사고가 나는 게 한 2%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0.2%가 되면 이거는 인정입니다. 인정. 근데 이미 알려진 바로는 2%보다는 한참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네네. 근데 인간보다 웬만큼 안전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그쵸. 인간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교통사고를 내지만 자율주행 한 건만 내도 대서특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0.2%가 목표인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조를 언제 처음 보셨냐면 2021년 이게 그 AI 데이 때 이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네. D1 칩이라는 거고요. D1 칩 25개를 해서 이렇게 뭐 묶어놓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게 막 이제 완전히 뭐 250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슈퍼컴퓨터를 만든다는 건데 그러다가 22년 8월에 세부 내역이 공개가 됐었어요. 네. 22년 8월에 이때 이제 약간 이게 무슨 데이였지? 이게 저기 나오는데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22년 8월이면 핫칩스 컨퍼런스라는 데서 네. 했는데 보면은 뭐 이게 53,100개 D1 코어를 붙인 거에서 그냥 1 엑사플롭을 기록했다. 그냥 1 엑사플롭 기억만 하고 계셔 보세요. 네네. 그러다가 106만 2,000개 D1 코어로 구성된 거에서 20 엑사플롭을 달성했다. 이건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한번 구현해 본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인지 조금 더 요거 먼저 보고 이건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밝힌 로드맵인데 네. 보면은 2003년 7월에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되죠. 네. 그죠? 생산이 시작이 되고 아까 우리한테 기억하라고 했던 게 1 엑사플롭과 네. 그다음에 20 엑사플롭이죠. 네. 네, 두 가지 기억하고 있어요. 네. 24년 이제 한 2월 정도 되면 전 세계 탑 5 안에 드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고 이게 토탈 어마운트인데 이게 한 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4년 10월에 100 엑사플롭을 달성한다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이미 자기네들이 시연한 거에서는 1 엑사플롭, 20 엑사플롭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가 항상 발표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중국계들의 뭐 써웨이 이런 것들이 1등이었다가 네. 또 후카쿠 일본의 이제 후지츠에서 만든 후카쿠라는 게 혜성처럼 등장해서 한동안 1등이었다가 네.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또 프론티어라는 걸 만들었는 게 지금은 압도적인 1등이에요. 이 작년 11월 기준이고 올 6월에 또 발표가 됐는데 성능이 크게 막 올라오지 않아서 이걸로 그냥 갖고 왔습니다. 정리가 잘 된 게 이거라서 여기 보시면은 실측 성능이 있죠. 이론 성능이 있고 네. 이게 보면은 이게 1102 이게 페타플롭입니다. 페타플롭. 근데 엑사보다 더 1000 페타플롭이 1 엑사플롭입니다. 그러면 저건 10 엑사플롭이네요. 1000이니까 1이죠. 1. 아, 1. 네, 1. 그래서 네네. 프론티어가 역사상 처음으로 1 엑사플롭을 달성한 슈퍼컴퓨터입니다. 공인된 거 중에는요. 아, 공인된 것 중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 엑사플롭은 되게 요원해 보였어요. 왜냐면 2등인 후카쿠가 440이 페타플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프론티어가 이번에 6월에도 조금 올라왔는데 뭐 2자를 못 그렸으니까 1대예요 아직도. 네네. 근데 도조가 물론 지금 20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뭐 비공식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뭐 탑 5로 들어간다니까 뭐 그게 뭐 바로 지금 뭐 1, 20 이렇게는 안 되겠죠.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제 테슬라가 만들기 시작을 한다. 그 정도로 그냥 뭐 완전히 들어오자마자 1등 이런 거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네네. 그 정도로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실 만한 게 왔다라는 거고요. 네. 도조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정말 대단한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뭐 구글도 텐서플로우를 만들고는 있지만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네. 이런 칩과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까지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ASIC 반도체라고 부르는 그 반도체인 네, 그렇죠. 거죠? 네, TSMC가 만들고요. TSMC가 만들고. 네. 근데 뭐 개수는 많진 않을 테니 본인들이 판매를 하려고 만드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네. TSMC가 뭐 여기서 크게 뭐 그런 건 그래서요. 아니겠지. 네. 이게 원래 그
반도체를 그 주문 제작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애플인데, 네네. 근데 애플은 반도체를 판매를 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순위에 안 들어가고, 네. 그렇죠. 반도체 회사로 안 잡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네. 똑같은 거예요. 테슬라도. 네, 판매를 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테슬라 뉴스 조금 더 보면, 네. 이거는 아직 공식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가 나온 거죠. 독일의 무선 충전 시스템 와이페리온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아직 무선 충전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테슬라가 충전소를 씹어먹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무선 충전까지 간다는 건데 이거는 뭐 아직 공식 보도는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5월이었나요? 인베스터 데이 때 3월이었나? 이게 인베스터 데이가 언제나요? 여러분들 좀 기억나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이게 3월이네요. 인베스터 데이에서 공개한 사진이에요. 인베스터 데이 하면 기억나는 게 반값 전기차가 안 나와서 폭락을 했던 그런 건데 여러분들 이게 이쪽에 요 사진이 좌측의 사진이 테슬라가 제시하는 슈퍼차저입니다. 저게 슈퍼차저로. 네. 저게 슈퍼차저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데요. 네. 저기 이제 충전소. 레스토랑을 이제 겸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때 이미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제서야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충전소를 먹고 있는 게 과연 충전만 하겠느냐라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쿨한 거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저 뒤에 S는 욕이죠. 그렇겠죠 아마. 근데 이게 공식 문건이었으니까요. 그때 인베스터데이에 나왔던. 근데 옆에 있는 요걸 보여주면서 보시면 이 선이 바닥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뭐가 좀 튀어나와 있고 약간 무선 충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뭐 암시를 했던 그런 그림인데 만약에 무선 충전까지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제 충전소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좀 빠지지만 이게 엔비디아도요. 처음에 딱 터져서 410달러 찍고 360대까지 한번 보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360까지 갔었어요? 370? 거의 80쯤 아니었어요? 아니요. 70까지는 찍었어요. 그래요? 네. 60 후반을 찍었는지 70 초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가에 찍었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네, 그래서 테슬라도 그렇게 한번 조정받고 가는 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주식이 매일 오릅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단신 위주로 계속 준비를 했어요. 약간 3부 이렇게 우리 엔젤장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엑스박스 시리즈랑 요 게임 패스 가격을 올린다는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라는 거는 뭐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10년에 나옵니다. 이게 양자까지 먹으려고 하느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면 양자 컴퓨터의 그런 기술의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는 위상 물질을 형성하는 기술을 완성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되게 관심 많은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이고 IBM은 초전도체 방식인데 요거는 저기 좀 언더스탠딩에 의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뭐 잠깐 단신 다루는 거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것까지 그러니까 뭐 어떤 장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면서 장기에 어쨌든 터지면 좋은 것까지 갖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에 관한 건데 아무래도 저 이 뉴스 좀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목은 그냥 구글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구글도 반독점 제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제목을 이렇게 머니투데이 기자님이 이렇게 쓰셨지만 저는 더 놀라운 게 빅테크가 빅테크를 제소한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있나요? 저도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혹시 아시면 여러분들 써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구글이 워낙 위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그 반독점 제소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그죠? 약간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 고발을 했어요. 내용은 그거죠. 이게 클라우드, 애저에서 다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MS 윈도우 서버나 MS 오피스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쉽게 이거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게 자사 클라우드 내에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너네끼리 쿵국장해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못 큰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구글 클라우드가 굉장한 추격자잖아요. 후발주자잖아요. 근데 AI에서도 후발주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는 구글이 고발을 할 정도로
조급해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빨리 나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구글이 이제 완전 추격자 이미지로 지금 가는 네네. 그걸 본인들이 인정하는 좀 행태가 아닌가 좀 걱정되는 행태다. 그러니까 이제 확 여유가 있고 너무 자기들 잘 나가니까 돈 좀 어떻게든 돈 싸게 막고 이런 게 아니라 고발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 선도 업체를 선발 업체를 그게 조금 씁쓸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걸로 좀 봤습니다. 근데 자, 네. 시작했죠. 딱 한 장만 남았는데 네. 보시죠. 네. 더 재밌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목을 안 바꿨네. 더 재밌는 싸움.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아시죠? 보셨죠? 네. 그 저기 저커버그와 네. 머스크가 네. 그 우리 이런 말 그러니까 현피. 예. 현피 뜨는 건데. 뜬다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이 케이지에서 이게 뭐 약간 격투기 싸움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저커버그가 바로 인스타에 샌드미 로케이션 장소 보내라. 됐다 크게 보낸 거고 그래서 베가스 옥타곤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재밌던 게 나의 주특기는 이게 바닥 코끼리처럼 이게 상대방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의 주특기야. 약간 이제 유머로 풀으면서 막 바닥 코끼리 그 이미지가 트위터에 막 도배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싸우면은 왜냐면은 그 마크 주커버그가 주짓수에서 뭐 블랙 맞아요. 뭐 승리했었어요. 예, 벨트? 뭐 그래서 뭐 금메달 따고 그래서 붙으면 다들 질 거라고. 그래서 그런 어쨌든 더 재밌는 싸움이 있어서 그냥 한번 그냥 재미로 요건 갖고 와봤습니다. 진짜 싸우게 될까요? 모르겠네요. 진짜 안 싸우겠죠. 진짜 왜냐면, 싸우진 않겠죠? 근데 주커버거는 진짜 싸울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자 크게 보세요. 장소만 알려줘. 나 옥상으로 갈게. 이런 거니까.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예상했던 것처럼 사실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 좋게 출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피로감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지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은 0.36%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가 0.19%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0.3% 내려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한번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통해서 자, 움직임 보도록 하죠. 자,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던 좀 급하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뉴스 한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자,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몇 시간 안 됐는데 엔비디아의 그 이사회에 속해 있는 이사회 멤버들이 지금 줄줄이 좀 매도 행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최근에 공개된 게 마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사회 멤버고 12만 주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억 원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달에만 다른 이사회 멤버인 텐치콕스도 2,10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원 정도 이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자들의 매도가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잠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지금 그 엔비디아 칩을 못 구해서 난립니까? 그러니까 잠깐 이런 매도가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가요. 자, 이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테슬라에 대해서 어제는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에도 테슬라가 나쁘다가 아니라 좀 많이 올랐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다는 거였었는데 그때도 바클레이즈가 대신 우리가 목표 주가는 $200에서 $260를 올릴게 오늘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 의견 내놨는데 대신 우리도 목표 주가는 200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할게 라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 보시죠. 지금 현재 미국의 테슬라에 대한 그 평균 목표 주가가 214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투자 의견은 내려가도 목표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서 이 목표 주가는 아마 앞으로도 좀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계속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있고 나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좀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내부자 매도 소식이 있고 나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도 약간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종목을 보자면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지나갔었던 파라마운트를 좀 보고 싶은데요. 자, 파라마운트가 어제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중에 올랐다가 장 막판에 좀
그 좀 상승 탄력을 줄이긴 했었는데 넷플릭스가 파라마운트를 인수할 것 같다는 설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의해서 좀 들려왔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옛날부터 영화 제작사를 좀 계속 인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가 아마존이 MGM을 인수하기 전에 MGM의 넷플릭스도 약간의 눈독을 들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제작사를 인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작사를 인수하려는 전략은 분명히 좀 사실인 것 같다. 그 가운데 하나로 파라마운트가 약간 이게 언론상에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장 초반에 좀 움직였다가 장 막판에는 다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그럼 파라마운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파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마운트 한글이네요. 파라마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결국 주가에 움직이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장 움직임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윗꼬리가 크게 달려있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좋았다가 이게 불확실한데 이거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락했던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기사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도 이 기사가 떴는데 자, 자동차 보험사 루트 인수 제한 소식에 어제 하루 동안 59.8% 급등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인베디드 보험이라는 곳에서 루트를 우리가 주당 19.34달러에 살게 라는 제안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소식이 들리면서 6달러에서 9달러로 올라왔고요. 오늘 시간에 거래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그 가격을 한번 볼게요. 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산다 그랬죠? 19.34달러에 산다 그랬죠? 자, 그런데 아직 13달러입니다. 더 올라갈 룸 남지 않았을까요? 19달러에 산다면서요. 19달러에 산다고 하는데 아직 13달러까지밖에 안 왔잖아요. 물론 제가 그 보장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인수 의향서가 좀 제시가 됐고 거기에 나타난 가격이 19달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승 탄력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반 분위기 좀 살펴봤어요. 자, 지점장님. 네. 얘기하는 동안 좀 뭐 눈에 띄는 거 있을까요? 뭐 낙폭을 조금 줄이는 정도랑 빅테크들이 좀 따로 노네요. 좀 조정, 그러니까 딱 그건 것 같아요. 가장 세게 달렸던 종목들이 쏠림이 좀 회수되는 그런 과정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조금 이제 지지부진했던 아마존 그리고 뭐 애플 이런 것들 플러스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뭔가 쏠림과 과열이 있으면 또 해결하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하락을 펀더멘털의 어떤 그러니까 펀더멘털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이 오르면 내부자도 팔고 싶은데 일반 보유 홀더들은 당연히 또 팔고 싶은 분들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또 진실의 순간. 실적이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이게 어쨌든 실적 2분기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가이던스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AI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AI 매출이 몇 %,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얼마큼 예상이 되고 있고 약간 저기 뭐 반도체 기업들이라면은 내가 엔비디아랑 몇 촌이고. 그렇죠. 그거 공개해야죠. 뭐 공개까지는 못하더라도 얼마나 가깝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오고 중요한 건 이제 가이던스 거잖아요. 3분기, 4분기는 진짜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2분기까지는 약간 좀 오케이 해주는 게 가이던스만 잘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2분기 실적까지도 가이던스가 중요할 거고 그거를 하는 기업, 못하는 기업. 근데 그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4월에 했을 때 엔비디아는 이제 5월, 8월이겠지만. 그때 잘 나왔던 기업이 이번에도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겠죠. 빅테크들이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흔들리지 마라. 침대는 과학이다. 네. 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메가 트렌드 계속 좀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성 지점장님과 함께 2부부터 3부 미국 시장 개장 시황까지 참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네요. 오늘 장의성 지점장님 보내드리면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성 지점장님은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